뉴스 속으로. 러시아가 최근 북한 군부대를 최전방 지상전투에 집중 투입하면서 북한군 사상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역만리에서 전투 경험이 없는 북한 군인들이 인명살상용 드론의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모습이 사진과 비디오로 잇따라 공개되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사는 내년 2월 새롭게 선보이는 중학교 스포츠팀의 애니메이션 작품 이기거나 지거나의 트랜스젠더 부분을 삭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CNN 방송은 DEI, 즉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을 반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 뒤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 같은 정책을 변경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봉화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종전설이 나오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연말에 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러시아 용병으로 참전 중인 북한군의 희생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죠. 러시아 측이 전쟁 막판에 한 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용병으로 쓰고 있는 북한 군부대를 본격적으로 최전선 지상 전투에 투입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북한군 사상자가 이달부터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월남전에 파병됐던 한국 군대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북한 군인 1인당 미화약 2,000달러가량을 받고 낯선 러시아 땅에 파병을 됐는데 실전 전투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역만리에서 인명살상용 드론 그리고 집속탄과 같은 생전 처음 경험하는 무기와 맞닥뜨리면서 북한 군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모습 비디오와 사진으로 잇따라 공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정부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쿠르스크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 최전방에 북한 군부대를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맞서서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사흘 동안 북한 장병 약 50명 이상 사망케 하고 역시 같은 비슷한 숫자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다른 우크라이나 군부대와의 전투까지 감안을 한다면 북한 군대 사상자가 이미 최소한 200명 이상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도 역시 미군 당국자를 인용해서 북한 군대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하다가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숨지거나 또는 다친 북한군 사상자 규모, 계급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익명을 요구한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이런 북한 군 사상자 계급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급 군인부터 가장 높은 계급 군인까지 다양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대 규모는 약 1만 2천 명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군 사상자가 속출을 하고 있다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러시아 정부는 북한군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북한 군대의 존재를 확인한다면 자기네 나라 영토를 탈환하기 위해서 외국 군대 도움까지 받을 정도로 아주 절박한 상황을 자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북한 군대 투입을 공식화하기 어려운 처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 측이 북한 군대 신원을 감추기 위해서 전사자 얼굴을 소각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어서 또 러시아 측은 아예 북한군을 몽골계 원주민인 부랴트인으로 위장하려고 시도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개된 전투 장면 어떤 장면들이 담겼습니까?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드론으로 북한군 장병, 장갑차, 자동차, 전지형차 등을 공격하는 자국 전투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를 보면 북한 군인들이 드론을 피해서 나무 사이로 달아나고 있는데 계속 쫓아오고 있는 드론에 차례차례 한 명씩 조준을 당해서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고요. 살아남은 군인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드론을 쳐다보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 현장에서 집속탄이 터지면서 북한 군인들이 무더기로 숨지거나 다치는 모습이 포착된 영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확상탄으로 불리우고 있는 집속탄은 폭탄 안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작은 폭탄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변을 마치 강철비처럼 뒤덮어버리는 살상 능력이 매우 큰 무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장이 최근에 러시아 측이 합동군대를 편성해서 북한 군인들을 대규모로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북한 군대는 언어 장벽 때문에 관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쿠르스크주가 아닌 다른 지역 전선에서도 북한 군인들이 위험한 최전방에 대거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군 총사령관이 지금까지 북한 군대를 대부분 격퇴시켰다 이렇게 이제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어제 연설에서 러시아 군대가 쿠르스크 주에서 사흘째 맹렬한 공세를 벌이면서 이 과정에서 북한 군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용병들이 이미 심한 손실을 겪었다 강조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군 정보 총국에 따르면 북한군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러시아 북한 합동 전투부대가 북한군 제94 독립여단으로부터 대체 인력을 충원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맹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최전방에 북한 군인들을 내세워서 아주 고강도 공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가 됐는데요. 이 지역은 몸을 숨길 곳이 보이지 않는 넓은 설원입니다. 북한군 병사들이 무리를 지어서 돌격을 해도 다가오는 드론의 공격을 받고 쓰러지고 나무 뒤에 숨어도 결국 드론이 자폭을 하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끔찍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우크라이나의 마카루크 하사의 말에 따르면 북한군 200명이 우리 기지를 향해 다가왔지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무모한 좀비같이 보였다. 아주 손쉬운 표적이었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고 북한 군대 돌격이 전형적인 50년대 60년대식 소련식 인해 전술 스타일이지만 아주 옛날식 전투 방식이라서 우리 우크라이나 군대에 커다란 위협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명문 사립대학들의 수시 지원 합격자가 오늘 LA 시간 기준으로 오늘 오후 4시에 마지막으로 발표될 텐데 이런 가운데 기부금만을 기준으로 학생을 뽑았다 이유로 5곳이 고소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자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명문 대학들이 학생 성적보다는 집안의 재산 또는 기부금을 우선시하는 부자 신입생을 입학시켰다는 이유로 그 고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네. 해당 학교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교로 잘 알려진 아이비리그의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유펜 그리고 코넬 대학, 조지타운, 매사추세츠 공대로 불리우고 있는 MIT 그리고 천주교 재단인 시카고 인근의 노트르담 대학 등 5곳인데 부모가 낸 기부금을 기준으로 그 자녀들을 특별 입학 대상자로 선정해서 입학을 시켰다는 것이 바로 이 소송 이유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보면은 뜻밖에도 이들 대학교를 다녔던 전직 학생들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이 기부금을 입학평가 요소로 사용해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금액으로 6억 8,500만 달러를 요구했는데 당초 이 소송은 코로나 기간이던 2년 전에 일리노이주 연방대법원에 명문대 17군데를 상대로 제기했던 것인데 당소에 피소가 됐던 17개 대학 중에 12곳은 원고 측과 합의가 됐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5개 대학에 이번에 원고 측이 또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네,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뭐 구체적인 내용, 뭐 구체적인 의혹 이런 게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원고 측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조지타운 대학교의 경우에 전직 총장이 가족의 재산이나 기부금에만 기반해서 학생 80명을 특별 명단에 올렸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성적표나 교사 추천서, 개인 에세이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명단 맨 위에 입학 요망, please admit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원고 측에서 폭로를 했고요. 또 MIT 대학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경우에는 이 사진 중에 한 명이 과거 사업을 함께했던 부유한 동료의 자녀 두 명을 모두 입학시키고 또 노트르담 대학에서는 특별 입학 대상자를 담당하는 관계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내년에 부잣집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더 많은 아이들이 들어오기를 바란다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대학 5곳은 모두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입학 학생들이 모두 자격을 갖췄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노트르담 대학 대변인은 입학한 모든 학생이 자격을 갖췄고 성공할 준비가 돼 있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원고 측이 승소를 하게 되면은 독점 금지법에 따라서 배상 액수가 원고가 당초 청구했던 6억 8,500만 달러의 3배가 넘는 20억 달러까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정권 눈치 보기가 바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월트 디즈니사가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신작으로 트랜스젠더가 나오는 부분을 삭제했다고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 방송에 따르면 디즈니가 성명을 발표했는데
새로 만든 애니메이션 이기거나 지거나 Win or Lose에서 시리즈 막판에 등장하는 대화 일부를 이같이 고쳤다는 것입니다. 내년 2월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될 예정인 이기거나 지거나 이 스토리가 챔피언십 경기를 앞둔 중학교의 남녀 소프트볼 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8부작인데 에피소드마다 각각 다른 캐릭터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뒷부분에 그런 트랜스젠더 부분을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네, 월트 디즈니사가 작품을 만들면서 굉장히 좀 앞서 나가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인 한인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또 보수적인 종교 단체에서 이에 대해서 많이 반발하고 반대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월트 디즈니사가 그 트랜스젠더가 나오는 부분을 삭제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디즈니의 이번 발표를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이 많이 논란을 일으켰는데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승리 이후에 나왔다는 점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이 압력과 위협에 대응을 해서 DEI 정책을 변경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디즈니사는 이미 2년 전에 라이트이어 또는 스트레인지 월드와 같은 가족 영화에서 성소수자인 LGBTQ 캐릭터와 그 이야기를 포함해서 보수단체의 반감을 부른 바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취임한 밥 아이거 디즈니 CEO는 일부 프로그램과 영화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많은 스토리가 나온다면서 프로젝트를 다시 검토할 것까지 지시를 한 바가 있는데 지난해는 달소녀와 악마 공룡 시리즈 가운데 트랜스젠더 이야기가 나왔던 에피소드를 공개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지나친 리버럴리즘이 반감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결국 정권 눈치를 보면서 디즈니가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최대 자동차 업체인 혼다와 이 CEO 리스크로 휘청했던 닛산이 이 한국의 현대를 포함한 라이벌들에 앞서가기 위해서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네, 일본 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합병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라이벌인 현대자동차 그룹을 제치고 판매량 기준으로 세계 3위로 뛰어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전기차와 자율주행과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이 급속히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중국,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된 일본 업체들끼리 결국 합병을 통해서 적과의 동침을 통해서 덩치를 키워 경쟁하자 이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HK 보도를 보면 혼다와 닛산 자동차가 경영 통합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는데 지주 회사를 설립해서 양사가 그 산하에 들어가는 방식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닛산 같은 경우에는 미쓰비시 자동차의 주식 4분의 1을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향후 미쓰비시 자동차도 이들 두 회사에 통합될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혼다 실적은 좀 어땠습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혼다가 전 세계에서 완성차 400만 대를 팔아서 세계 7위였고 닛산은 337만 대로 8위였는데 두 업체를 합치게 되면 지난해 글로벌 판매량이 735만 대가 됩니다. 물론 1위 도요다의 1100만 대와 2위 독일의 폭스바겐 920만 대보다는 못하지만 3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의 현대차 그룹의 730만 대를 뛰어넘어서 단숨에 세계 3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사가 실제로 합병을 하게 된다면 전기차 배터리 투자에 필요한 거액의 투자비까지 확보해서 현대, 테슬라, 중국 업체와 경쟁할 능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미국에서 건강보험사 CEO 총격 살인 사건에 대한 이슈는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고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젊은 층 10명 가운데 4명은 총격범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레스토랑이 손님들의 나이 제한을 둬서 화제입니다. 제한 연령은 30살, 즉 30살 미만은 출입이 제한되는 겁니다. 식당 측은 주택가에 인접한 매장의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인권법에 어긋나는 차별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형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계속해서 지금 업데이트되고 있는 소식인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총격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살해 용의자를 응원하고 심지어는 영웅시한다는 소식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 관련한 여론조사까지 실시돼서 그 결과가 나왔죠. 네, 이번 총격 살인 사건을 이해한다고 밝힌 미국인들은 얼마나 많을까? 네. 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동안 용의자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한다고 밝히는 미국인들이 속속 나오긴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비율인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었는데요. 네. 이번에 에머슨 대가 그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어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실제로 용의자를 이해한다라고 답한 미국인들은 얼마나 되나요? 연령대별로 봤을 때 젊은 층에서 상당수가 그 용의자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 층 18살에서 29살 사이 유권자 전체 41%가 이 최근에 발생했던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브라이언 탐슨 CEO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용의자 루이즈 맨지온의 행동을 acceptable, 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10명 가운데 4명꼴,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젊은 층들이 CEO 살인 사건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을 한 겁니다. 네, acceptable 어떻게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이 있어서 정도에 관해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들 연령층 중에 완전하게 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전체 17%였습니다. 네. 어느 정도 포용 가능하다는 응답은 24%였고요. 물론 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상당수 있긴 합니다. 네. 절대 포용할 수 없다. 이 응답은 33%에 달했고 다소 포용이 어렵다. 이 응답은 7%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합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응답은 40%였는데요. 젊은 층에서 받아들인다는 응답 41%였으니까 1%포인트 차이이긴 하지만 좀 더 그 받아들인다는 입장이 더 많았던 겁니다. 야, 네. 그러면 다른 연령층에서는 어떻게 조사됐어요? 다른 연령층에선 용의자를 이해한다는 비율이 젊은 층보단 적었습니다. 네. 그나마 많은 비율이 그 다음 높은 연령층 30살에서 39살 사이였는데요. 전체 23%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5명 중 1명꼴은 포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그렇지만 40대와 50대는 그 비율이 점차 줄었습니다. 40살에서 49살 사이는 13%, 50살에서 59살 사이는 9%였습니다. 그런데요, 60대와 70대를 가보면 그 비율이 소폭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60살에서 69살 사이 9%, 70살 이상 11%로 용의자 행동을 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응답자의 17%가 포용 가능하다고 했고요. 거의 5명 중 1명꼴 가까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면 18살에서 29살 사이 유권자 다음 나이입니다. 이 30살에서 39살 사이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만 그래도 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훨씬 더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0살에서 39살 사이 유권자들 가운데선 절대 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43%, 다소 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13%로 크게 많았습니다. 네. 즉 포용 가능하다는 응답이 포용할 수 없다는 응답보다 많았던 건 유일하게 18살에서 29살 사이 그 젊은 층 유권자뿐이었습니다. 네. 한 가지 놀라운 거는요. 살인을 한 살인자잖아요. 네네. 그런데 맨지온애가 교도소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네, 현재 루이즈 맨지오네가 수감돼 있는 곳이 펜실베니아주의 SCI 헌팅턴이란 그 교도소 독방인데요. 네. 한 방송사에서 이 교도소를 찾아가서 생방송을 하는데 누군가가 그 교도소 안에서 루이즈를 석방시켜라 이렇게 소리를 친 그렇군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진행자가 교도소 담벼락 건너편에 많은 재소자들이 몰려 있다는 걸 깨닫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혹시 이 맨지오네가 그 안에서 재소자들의 타겟이 되진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재소자들이 노,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즉 모든 재소자들이 맨지오네를 존경하고 있고 의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자, 뭐 아까 젊은 층도 그랬고 지금 이제 교도소 내 재소자까지. 자, 탐슨
네, 악시오스는 현재의 분위기를 그처럼 전하면서 이번 사건이 보험 산업에 대한 대중의 노골적인 분개, 또 맨지오네에 대한 호기심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탐슨 CEO 죽음이 보험업계의 빈번한 보험금 청구 거절, 그리고 상당수 미국인들한테 의료보험이 얼마나 비싼지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고요. 다만 미국인이 이 폭력을 보다 수용하는 성향을 보이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공공종교연구소가 작년에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 4분의 1가량이요.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애국자들은 폭력에 기대야 할 수 있다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폭력에 기대할 수 있다. 네. 네. 이번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미국인들이 어쨌든 5명 가운데 1명꼴인 거잖아요. 네네. 그 얘기는 그만큼 의료보험에 관해서 불만이 많았다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아파서 보험 청구를 해도 지급을 받는 비율이 30%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50%도 안 되네요. 네, 그리고 중요한 수술이나 치료를 거부받는 비율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그렇게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이번에 드러났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돈이 많은 부잣집에서 태어난 금수저로 명문대에 진학해서 사실상 뭐 남부러울 것 없이 인생을 살던 사람이 이런 심각한 의료보험 현실에 분노해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자아내면서 안타까운 그런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미국에서 넘버1 건강보험사로 꼽힙니다만 평판은 최악이라는 그런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는 법무팀이 있는데요. 뭐 물론 많은 기업들의 법무팀이 있습니다만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경우엔 보험 클레임을 했을 때 리젝트, 거부해서 소송을 당하는 그것만 담당하는 법무팀이라 아이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가입자는 받지만 클레임은 들어주지 않을 생각으로 와, 법적 네. 다툼 대응 전문 법무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것 얼마나 악랄한지 잘 보여줘서 그렇네요. 문제라는 그런 지적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사실 뭐 이 보험이라는 것은 뭐 일반 사고를 뭐 일반 아파서 그러는 것보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보험인데 리젝을 전담으로 하는 법무팀 정말 악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흥미로운 소식인데 워싱턴 DC의 한 레스토랑이 저녁 시간대 30살 미만 젊은 층의 출입을 제한해 화제죠. 네, 보통 어린 아이들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키즈존은 익숙한 편인데 네네. 30살 미만 출입 제한 조치는 흔치 않은 편이죠. 그런데 어제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 이 캐피털 힐 지역 지중 해식 레스토랑 카페 8이란 곳이 그렇게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식당 측은 지난달 27일 인스타그램에 이런 공지를 띄웠습니다. 저녁 8시 30분 이후에는요. 30살 이상 고객만 출입이 가능하다. 이런 공지 내용이었습니다. 네. 왜요? 30살 미만의 입장을 제한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네, 이 식당은 주택가에 인접해 있다고 하고요. 예. 그에 따라서 소음을 줄이고 또 편안하고 즐거운 식사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선 그렇게 30살 미만은 입장을 제한시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식당 측은 설명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박경현 기자께서 이걸 준비한다고 하시길래 관련 댓글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 밑에 네네.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30살 넘어서 다행이다. 이 음식점이 꽤 유명한 음식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30살 미만 젊은 층은 시끄럽게 해서 민폐를 끼치기도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식당 주인은 젊은 층은 식당 앞에 주차를 하고 나서 음악을 크게 틀고 차 안에서 파티를 벌이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몇 달 전엔 레스토랑 인근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10대들한테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도 네. 했고요. 지난달엔 총을 든 젊은 남성들이 식당을 들어오려 한 적이 있었다면서 이런 사건들이 이번 출입 제한 조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 든 손님들 같은 경우 소통이 쉽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싸울 생각도 없다고 이 식당 주인 측은 밝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성숙한 그런 손님들이 많이 찾아온다면 소란도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 보였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손님들의 반응은요? 뭐 서로 엇갈렸을 것 같아요. 네, 일부 손님들은 인스타그램에 그처럼 적었습니다. 이제 다행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신은 30살 넘었기 때문에 네. 다행이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마음에 든다는 그런 댓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장소인 만큼 오히려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댓글로 환영하는 것도 보였지만요. 또 반면에 일부에선 내가 30살이 넘는 게 2026년이 돼야 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느냐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조치가 좀 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워싱턴 DC 인권법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워싱턴 DC에서 식당 관련 사건을 자주 담당해온 현지 로펌 대표 앤드루 클라인은요, 연령 제한 조치는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법 위반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시 당국에 그런 식당 면허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또 워싱턴 DC 법에는 미성년자 음주를 막기 위해서 21살 미만 고객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예외가 있긴 하지만 21살 이상 출입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번에 그 식당 주인은요, 지역 자문위원회와 경찰한테 미리 문의를 해봤었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나이트클럽 이런데요. 나이 많은 분들 들어갈 수 있나요? 뭐 아무래도 뭐 그런 데는 또 물 관리한다고 그런 분들은 잘 안 들여보내지 전용 않아요. 또 나이트 클럽이 요즘에 많더라고. 뭐 콜라텍이라던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형현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매 초가 되면 2025년 초가 되면 가장 많이 바뀌는 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통법입니다. 이 도로교통법 비자운전학교 조성훈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2025년 내년에 바뀌는 교통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할 법들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 첫 번째는 버스 레인 바이올레이션이라고 그랬고, 이거는 LA 카운티에서 그 MTA하고 LA DOT가 이제 함께 추진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지금 시작이 됐어요. 네. 11월 1일부터. 뭐냐면은 버스 레인에 혹은 버스 그 정차하는 버스 정류장에 차를 잠깐 세우거나 혹은 거기서 뭐 주행을 하거나 이럴 때 경찰이나 뭐 이렇게 혹은 파킹 인포스먼트 오피서가 티켓을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카메라로 그 위반 차량을 사진을 찍어서 티켓을 발부하는 거고요. 네. 이것이 이제 2달간은 이제 시험적으로 일단 워닝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 12월까지는 이제 워닝만 받는 거죠.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이제 정식 티켓이 발부가 되고 이 벌금이 일단 293불로 책정이 돼 있어요. 비싸네. 그리고 만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붙어서 381불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400불로 올라가고 이렇게 벌금이 상승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위반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한 분은 운전하려고 가는데 가까운 지인이 버스 정류장에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네. 그래서 가는 길이니까 저분 좀 태우고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연락하신 시니어분들인데 거기 잠깐 세우고 그분을 막 태우고 바로 떠났대요. 뭐 10초도 안 걸렸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티켓을 발부받은 거죠. 뭐냐면은 잠깐 세우는 거, 그러니까 스타핑도 안 되는 거예요. 노 스타핑, 노 파킹. 파킹은 안 되지만 스타핑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잠깐 세우고 뭐 누구 사람을 내려준다든지 태워준다든지 이런 거 자체가 허용이 안 되고, 또 버스 온리 레인이 있습니다. 다운타운에 가면 그런 데를 주행하는 거, 이것도 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티켓을 발부하게 돼 있고, 아마 이거는 뭐 항의를 해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메라로 찍었다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저희가 뭐 특별한 경우입니다만 앰뷸런스나 소방차들이 지나가면 저희가 이제 버스 레인 그러니까 3차선 보통 맨 가로 붙어가지고 이제 깜빡이 켜놓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빨간 선이나 모든 교통법규를 다 지켜야 돼요. 일단 저기 네거리 상에 쓰면은 물론 안 되고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차가 왔을 때 빨리 오른쪽으로 해서 차가 안 되는 곳에 이렇게 세워야 되지. 뭐 거기서 위반을 해서 빨간 선에 갑자기 세웠다든지 뭐 버스 스타팅 버스 정류장에 갑자기 세웠다든지 이런 것도 다 위반이 되고 티켓을 발부받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중에- 네, 예 말씀하십시오. 그중에 또 하나가 이제 올해 또 내년부터 바뀌는 법인데 데일라이팅 법이라고도 해요. 횡단보도 20피트 이내에 노 스타핑으로 이제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뭐 색깔이 빨간색이 없더라도 아무 워닝 사인이 없거나 뭐 노 스타핑 그런 사인판이 없더라도 이제 차를 세우면은 안 돼요. 세우는 것 자체가 위반이 돼요. 이게 왜 데일라이팅 법이냐면은 거기다 차를 세우면은 조금 큰 차들은 저쪽에서 이제 길을 건너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블락할 수가 있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고의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20피트 이내에는 사인판이 없더라도 뭐 빨간 선이 없더라도 아무것도 없더라도 차를 주차할 수 없도록 이렇게 내년부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시행이 되고요. 네네. 이거는 이제 벌금이 이제 40불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40불에 여러 가지 또 수수료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벌금이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경찰이 뭐 사이렌을 울리면서 온다든지 소방차가 지나간다든지 앰뷸런스가 지나간다. 그럴 때도 이런 횡단보도 20피트 이내에는 거기다 차를 세우면 안 된다는 그런 법들을 다 지켜서 안전한 곳에 빨리 움직여서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워야 되고요. 지금 앰뷸런스 같은 거 얘기했는데 이런 분도 있었어요. 앰뷸런스가 일단은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그 앰뷸런스를 따라간 거예요. 네. 지나갔으니까 그쵸. 따라가는 건 괜찮냐 그래갖고 바짝 붙어서 막 따라가는데 경찰이 세워가지고 티켓을 줬다는 거죠. 그런 것도 위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앰뷸런스를 일단 피해주되 그거를 바짝 따라가거나 좀 그 어떤 앰뷸런스에 그 가는 그 속도를 이용을 해서 내가 빨리 뭐 이렇게 간다거나 이런 것도 경찰에게 좀 밉게 보이면은 티켓을 발부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티켓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앰뷸런스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 또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이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법이지만 이제 스쿨버스가 빨간불을 깜빡이면서 서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왕복 2차선 도로, 2차선 이하 도로에서는 양방의 차들이 모두 서서 기다려야 되죠. 네. 스쿨버스랑 같은 방향뿐만 아니라 건너편에서 오는 차까지도 완전히 서서 기다려야 돼요. 그 빨간불이 꺼질 때까지. 만약 이것을 위반을 했을 때는 스쿨버스 운전사가 그 차에 라이센스 플레이트 넘버를 적어서 고발을 하면 티켓이 발부가 되고 또 스쿨버스에는 또 버스와 마찬가지로 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네. 그래갖고 그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티켓을 발부하게 되는데 이 벌금이 현행 교통법규 벌금으로는 최고로 비싸요. 800불에서 한 900불 정도 돼요. 와, 네. 네. 네, 대표님 조금만 재정력이 타격이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예, 앞서 얘기하신 부분 가운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횡단보도 20피트 이내에 차를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파킹 그러니까 그냥 아예 정차하는 거, 아예 차를 세워놓는 것만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잠깐 스탑바이 하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노 스타핑존으로 바뀐 거예요. 노 스타핑. 네. 노 파킹 20피트 플러스 노 안에. 스타핑. 그러니까 차를 주차하고 주차라는 건 내가 차를 세우고 뭐 누구를 기다린다든지 어디 갔다 오는 거 이걸 주차라 그러죠. 네네. 차를 세우는 거 에헤. 잠깐 세우고 뭐 누굴 태우고 바로 떠났다든지 예. 뭐 이런 것조차도 허용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라이턴을 할 때, 우회전을 할 때, 그 횡단보도 줄 그어 놓은 거에 차가 걸릴 때가 있잖아요.
뭐 그거 운전 중인 거는 관계가 없겠죠. 아, 네네. 차를 세우고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니까 스탑을 했다는 얘기죠. 네, 네. 주행 중인 거랑은 좀 관계가 없고, 요거는 네. 일반 교통법규 벌점이 있는 그런 위반은 아니고 파킹 위반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벌점하고는 관계가 없고 네. 그냥 벌금만 내시는 내가 뭐 기록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거라는 관계가 없어요. 네, 네. 네, 대표님 그러면은 그 20피트라는 기준이 어디서부터 20피트라는 겁니까? 횡단보도 그 오른쪽 왼쪽이 있지 않습니까? 20피트죠. 네? 다시 한번요. 횡단보도 선에서부터 20피트. 선이 충분히. 이 횡단보도 그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양쪽에 선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선에서부터 20피트. 아, 그러면은 왼쪽으로 해서 반경 20피트, 오른쪽으로 해서 반경 20피트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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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그러면 또 네. 하나는 이제 70세 이상 시니어분들에 대한 법규인데요. 70세 이상 시니어분들이 지금까지는 기록에 관계없이 내가 기록이 아무리 좋고 아무 사고가 없고 티켓이 없었어도 무조건 DMV에 가서 필기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눈 검사하고 여러 가지 신체 검사를 받고 면허증을 갱신을 해야만 했었는데 작년 올해 10월 1일부터 이 법이 폐지가 됐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70세 이상 시니어분들도 이제 시험을 안 보고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반적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만약 시니어분들이 지난 3년간 3년 동안 어떤 티켓을 받았거나 혹은 사고가 났거나 사고는 내 잘못이 없는 사고도 포함이 돼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나와서 쾅 들이받아서 사고가 났어요. 네. 그런 것도 우리가 다 DMV에 950불 이상의 데미지가 나면은 리포트를 하고 그 기록에 올라가게 됐거든요. 그런 네. 사고까지도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있는 분들은 무조건 DMV에 가서 필기 시험을 봐야 되고 또 건강상의 어떤 이슈가 있는 분들, 뭐 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거는 이제 의사분들이 결정하는데 어떤 건강상의 이분이 운전을 하는데 조금 이거로 인해서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DMV에 다 리포트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법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분들은 또 DMV에서 면허갱신 통보 때 거기서 시험을 보도록 이렇게 네,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는 걸 DMV가 어떻게 알게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분이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의사한테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그것이 어떤 기준이 되면 의사분들이 DMV에 이렇게 리포트를 하는 그런 법안이 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들이 DMV에다 리포트를 하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 DMV 업무가 네. 거의 대부분이 전산화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많은 업무가 지금 전산화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제일 쉽게 접하는 그 자동차 등록증을 매년 한 번씩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등록증을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DMV에 가서 직접 줄을 서가지고 등록을 갱신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안 돼요. 반드시 메일이나 아니면은 인터넷 온라인으로 DMV 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이거를 갱신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트리플A 오토클럽 멤버십이 있으신 분들은 트리플A 오토클럽에 가면 무료로 이거를 다 해줘요. 트리플A는 DMV보다 상대적으로 줄이 짧으니까 바로 할 수도 있겠죠. 기타 뭐 여러 가지 자동 주소 변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 스테이트 이렇게 많은 업무가 DMV에서 이제 드라이빙 레코드를 내가 띄워볼 필요가 있다. 이런 업무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DMV에 가면 안 해줘요. 네.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라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요령은 이제 DMV 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먼저 본인의 아이디는 보통 이메일 주소를 넣게 돼 있어요. 아이디를 넣고 이렇게 해서 본인의 DMV 등록 아이디를 만들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시켜서 해놓으면은 일단 그거를 가지고 본인이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DMV 업무를 집에서
정산으로 다 처리하고 보고 뭐 자동차 등록도 갱신하고 주소 변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예를 들면 면허증 갱신하는 것도 이제 DMV에 가면은 그 DMV 직원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종이로 써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등록 갱신 그 용지가 있잖아요. 그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거기 DMV에 일단은 키오스크가 준비는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정산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그 컴퓨터에 익숙치 않은 많은 분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좀 어려움을 겪거든요. 네. 그거를 집에서 미리 그 온라인으로 그런 그 모든 페이퍼워크 이런 거를 다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DMV에 가서는 실제적으로 뭐 사진만 찍는다든지 인건만 하는다든지 이러한 그 업무만 하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정산으로 바뀌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뭐 컴퓨터를 못 하시면은 뭐 자제분들이나 뭐 컴퓨터를 좀 아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런 거를 집에서 다 마치고 가셔야지 DMV에 가서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나는 컴퓨터가 불편하니까 그냥 DMV에 가서 그냥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하시고 그냥 가시면은 낭패를 겪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가까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DMV 업무를 대행하는 이런 운전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수수료를 받고 그런 업무를 대행을 해주기도 하니까는 또 이런 데 오셔서 그렇게 미리 준비하시고 가셔야 이렇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차량 등록 갱신은 AAA에서도 그 업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AAA에서 도움을 받아도 되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예요. 무료군요. 게다가. 네, 트리플레이 그 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네. 수수료 안 받고 그냥 거기서 해주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표님. 네. 네, 비전운전학교 조성훈 대표였습니다.